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님이 제 손을 뿌리치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속옷을 벗기려는 제 손을 필사적으로 막으셨어요. 80살 치매 환자가 이렇게까지 저항하실 수 있다니. 어머님 씻으셔야 해요. 온몸이 땀투성이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울면서 속옷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도 그것만은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어머님이 가위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속옷 안쪽을 찢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내가 지켜야 해. 미경이한테 빼앗기면 안 돼. 찌. 속옷 안감이 찢어지면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문서 하나가 제 인생을, 우리 가족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44살이고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슬아의 아들 셋을 두셨습니다. 큰아들 박민철, 제 남편인 둘째 박민수, 그리고 막내 박민호.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 송미경, 47살이고 전업주부입니다. 막내 며느리 김현주, 39살이고 역시 전업주부고요. 문제는 큰 며느리 송미경이었습니다. 형님은 15년 전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님이 선뜻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서기도 했고, 어머님도 장남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두 동의했었죠. 하지만 형님은 아무도 몰래 시부모님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몰래 쓰고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심지어 시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성형수술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아주버님 박민철은 회사원이었는데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부잣집 마님처럼 살았습니다. 그 돈이 다 시부모님 돈이었던 거죠.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형님은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어머님 재산을 빼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필요해서요. 어머니, 약값이 많이 나왔어요. 어머니, 요양보호사 비용 들어갔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가실까 말까 했고, 약값은 얼마 안 들었고, 요양보호사는 쓰지도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형님 집에 반찬을 갖다 드리러 갔었어요. 어머니님께 드릴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간 거였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에 또 500만 원 빼냈어. 형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남았어?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아버지 유산이랑 합쳐서 원래 2억 있었는데 거의 다 썼네. 빨리 다 빼내야겠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민수네랑 민호네랑 나눠야 하잖아. 그러게, 지금 빼내서 우리가 쓰는 게 낫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어머님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어머님 돈을 빼가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그럴 리 없어. 형수님은 어머니 모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형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증거도 없는데.
남편은 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동서한테도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 돈을 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서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집 사람들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아무도 형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형님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심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둘째 내가 모셔가세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우리도 15년이나 모셨잖아요. 이제 동생네 차례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면 막내네가 모실래요? 어차피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잖아요. 동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좁아서 어머니 모실 방도 없어요. 실제로 동서서 부부는 투룸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을 보내놓고도 어머님 통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돈은 제가 계속 관리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전부 우리가 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2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저를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았고,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하셨고, 가끔은 소리를 지르며 헛것을 보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형님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자주 전화를 했어요. 지연아, 어머니 요즘 어떠셔? 치매가 많이 심해지셨어? 혼자 돌아다니시진 않아? 처음엔 어머님을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가족들 얼굴 구분하셔? 기억력이 얼마나 나빠지셨어? 완전히 정신이 없으신 건 아니지?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트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재고 정리가 일찍 끝나서요.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진짜 한계야. 더 이상은 못 버텨. 아주버님 목소리였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는데? 형님이 물었습니다. 8천만 원. 다음 달까지 5천만 원 갚아야 해. 못 갚으면 집 날아가. 어머니 통장은? 바닥났어. 100만 원 남았어. 진짜? 2억이나 있었는데? 다 썼잖아. 당신 성형비에, 명품 가방에, 차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떡해? 진짜 집 날아가는 거야?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마침내 형님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긴 해. 무슨 방법? 어머님 보험금 얼마나 나오지? 설마 당신 미쳤어? 그건 안 돼. 그러면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자는 거야? 노인네도 정신 나간 채로 그러고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다 걸리면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거야. 아주버님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둘째네 계시잖아. 실종되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어머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둘째네 잘못되는 거지. 혹시 일이 틀어지더라도 무조건 둘째네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실종? 응, 치매 노인 실종 사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어머님을 어디 데려다 놓는 거야. 산속이나 외진 곳에. 그러다 돌아오시면 절대 못 돌아와. 치매 걸린 노인네가 그 산속에서 어떻게 돌아와. 말도 안 돼. 이건 지금까지 돈 빼돌린 거랑 차원이 다른 일이야. 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살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어차피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우리가 빚에 쪼들려 죽는 거랑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해.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어. 이것밖에는. 언제 할래? 이번 주 안에.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할 건데? 형님이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둘째네 집에 가. 내가 어머니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올게. 당신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 다음엔 근교 산으로 가. 등산객 없는 깊은 곳에 어머니 내려놓고 오면 돼. 둘째네가 어머니 찾으면 어떡하지? 절대 못 찾는다니까. 산에서 하루도 못 버틸걸?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다시 열었어요. 저 왔어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형님, 아주버님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보러 왔어. 주무시고 계시더라. 네. 그럼 우리는 이만 갈게. 형님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어머니 깨시면 보고 가시지? 아니야, 괜찮아.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되지. 형님 부부는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요? 형님 부부가 정말 어머님을 산에 버릴 계획을 세운 걸까요? 믿을 수 없었지만 형님의 그동안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엿들은 대화만으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남편이 자기 형을 의심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계획만 세운 거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형님을 감시하기로. 금요일까지 지켜보다가 정말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그때 맡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병가를 냈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거짓말했어요. 집에서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을 보니 형님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미경이. 어머니 좀 뵈러 왔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형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상태 보러 왔어. 집에 있었네. 어머님은 요즘 어떠셔? 비슷하세요. 형님이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저 미경이에요. 어머님이 형님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누구야? 며느리요, 미경이. 미경이. 형님이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나갔다 올게. 밖에 나가시면 좋아하시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30분만 산책하고 올게. 형님이 어머님을 일으켰습니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어요. 형님,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모실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있으니까 제가 같이 가야죠. 진짜 괜찮아. 내가 산책만 시키고 올게. 형님이 어머님을 데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저도 갈게요. 형님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지연이도 같이 가? 아주버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모시고 산책 가신다니까 저도 같이 가려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차 타.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뒷좌석에, 형님은 조수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근처 공원.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공원 방향이 아니라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쪽이 공원이에요? 아, 다른 공원으로 갈 거야. 거기가 더 넓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산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요. 금방 도착해. 한참을 달린 후 차가 산 입구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요? 너무 외진데. 공기가 좋잖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님이 어머님을 부축했어요. 형님, 어머님이 이런 산길을 걸으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10분쯤 걸었을까요? 등산로에서 벗어난 샛길이 나왔습니다. 형님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형님, 거기는 위험해요. 아니야, 이쪽이 더 평탄해. 저번에 와봐서 알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샛길은 더 험했어요. 안 돼요. 어머님이 다치실 수 있어요. 제가 형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놔. 형님, 대체 뭐 하시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 알아요. 형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하려는지.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어머님을 여기 버리고 가려던 거죠? 제가 다 들었어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언제? 저번 주에 저희 집에서 두 분이서 대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얘가 다 안 돼.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얼마나 들었어? 다 들었어요. 어머님을 산에 버리고 가려는 계획. 이런. 아주버님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주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닥쳐. 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빚에 쪼들려 죽겠는데 어머니 모실 돈이 없다고.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님이 달려와서 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이거 놔요. 너 때문에 다 틀어졌어. 형님이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바위에 부딪혀 깨졌어요. 형님, 닥치고 집에 나가.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안 돼요. 어머님 데리고 갈 거예요.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요. 하지만 형님이 어머님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놔요. 너나 놔. 우리는 어머님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머님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파, 아파.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등산객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등산복을 입고 계셨어요. 노인분을 왜 붙잡고 있어? 등산객이 다가왔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를 왜 이렇게 험한 곳에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어요? 등산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형님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등산객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산에서 노인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형님 부부의 계획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산악구조대와 함께 왔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산에 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산책 나온 거예요. 형님이 발뺌했습니다. 산책이요? 등산로에서 이렇게 벗어난 곳까지요? 등산객이 말했습니다. 이 노인분 상태를 보세요. 치매 환자가 이런 험한 곳을 걸을 수 있겠어요? 경찰이 어머님을 살폈습니다. 어머님은 겁에 질려 계셨어요. 울고 계셨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산을 내려갔습니다. 파출소에서 각자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들었던 형님 부부의 대화를 전부 말했습니다.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를 산에 버리기로 계획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대화를 녹음하진 못했지만 오늘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경찰이 형님 부부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산책만 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형님 부부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형님이 당황했습니다. 혹시 불법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형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모실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어머니를 산에 버리려고 했다는 겁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부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노인육이 미수 혐의였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사건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형이랑 형수님이 정말? 네, 경찰에 체포됐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크게 놀라셔서 계속 떨고 계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을 방에 눕혔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아, 진짜야? 내가 직접 들었고 오늘 현장에도 같이 있었어.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형수님이 어머니 돈을 빼갔다고? 응,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 썼더라. 그리고 어머니를 버리려고? 그래. 남편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부부의 재정 상태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은 지난 10년간 시어머니 명의로 총 1억 8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요양보호사 비용 등의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형님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성형수술비 3천만 원, 명품 구매 5천만 원, 해외여행 2천만 원, 자동차 구매 4천만 원.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아주버님도 사업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도박빚이 대부분이었어요. 경찰은 형님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노인 유기 미수, 횡령, 사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0년간 치매 환자의 재산을 횡령했고 급기야 피해자를 유기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님 부부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하게 판결했습니다. 형님 송미경 징역 3년, 아주버님 박민철 징역 2년. 둘 다 실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형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님은 법정에 오시지도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그 후 형님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우리 집에 계셨어요. 형님 사건 이후로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소리를 지르셨고 악몽을 꾸셨어요. 산에 버리려고 나를. 어머님이 악몽에서 깨어 울부짖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안전해요. 저는 어머님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날도 어머님이 악몽을 꾸셨습니다. 새벽 3시쯤 비명소리에 깼어요. 어머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침대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물을 드렸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옷 갈아입으세요. 잠옷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거부하셨어요. 안 돼. 어머님 땀에 젖으셨어요. 감기 걸리세요. 안 돼. 이건 안 돼. 어머님이 속옷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형님 사건 이후로 어머님이 자주 이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깨끗한 걸로 갈아입으셔야죠. 안 돼. 빼앗겨. 미경이가 빼앗아가. 미경이요. 형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지금 벌 받고 있어요. 여기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속옷을 붙잡으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어머님, 속옷 안에 뭐가 있으세요?
내 거야. 빼앗기면 안 돼. 뭔가 있었습니다. 속옷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 제가 봐도 돼요? 저는 빼앗지 않아요. 안 돼.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를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고, 그게 뭔지 알아야 했어요.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오신 거죠.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옷 허리춤을 가리키셨어요. 여기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님 속옷을 살폈습니다. 허리춤 안쪽이 이중으로 꿰매져 있었어요. 가위 좀.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속옷 안감을 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찌! 실밥이 풀렸습니다. 안감 사이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비닐에 싼 봉투였습니다. 어머님이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봉투를 여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문서를 펼치셨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땅 문서야. 땅이요? 내 아버지가 주신 거야. 50년 전에.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주셨어. 혼수로. 저는 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동이요? 청담동이요? 어머님, 이게 청담동 땅이에요? 그래, 그때는 논밭이었어. 50년 전 청담동은 농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죠. 이걸 왜 숨기셨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뺏길까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집 올 때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이건 절대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너가 힘들 때 쓰라고. 그래서 평생 숨기신 거예요? 응, 남편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형님도요? 특히 미경이는 절대 안 돼. 어머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신이 맑으셨어요. 미경이가 내 돈 다 가져갔어. 그것도 모자라서 날 버리려고 했어. 네. 이건 지연이 줄게.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날 지켜줘서. 어머님이 제 손에 문서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너 거야. 미경이한테는 절대 주지 마. 어머님,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뭐야? 남편이 문서를 봤습니다. 토지대장? 이게 뭐야? 어머님이 주신 거야. 어머님 혼수로 받으신 땅이래. 어디 땅인데? 청담동. 뭐?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청담동이라고? 응, 50년 전에 받으신 거래. 이게 진짜야?
어머님이 직접 주셨어. 속옷 안에 꿰매 넣고 평생 숨기고 계셨대. 남편이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주소가 청담동 123번지.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 구청에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날 오후 남편과 함께 강남구청에 갔습니다. 토지대장 열람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 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에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청담동 123번지 있네요. 실제로 존재하는 땅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죠? 정순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200평입니다. 200평이요? 청담동 200평이라니. 등기부 등본 발급 가능한가요? 네,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받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정순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구청을 나와서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청담동 부동산이었어요. 저기 이 근처 땅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땅이요? 청담동 123번지요.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혹시 이 땅 주인이세요? 제 시어머니 땅인데요. 얼마나 하나요? 지금 시세로는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당 1억이요? 200평이면 200억이요?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감정평가 받아봐야 하지만요. 남편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억이라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여보, 응, 이게 진짜일까? 그런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집에 도착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땅 확인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지금 가치가 엄청나요. 얼마? 200억 정도래요. 어머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잠깐이지만 정신이 또렷해지신 것 같았어요. 200억. 네, 그렇게 많이? 네, 어머님. 다행이다. 지연이가 잘 살 수 있겠네. 어머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정신이 흐려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 있는 형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발 어머니 땅 일부라도 나한테 달라. 내 목도 있는 거 아니냐. 10년 동안 모셨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 땅 달라는 말을 해. 나도 어이가 없어. 어머니 돈 훔쳐 쓰고 버리려고까지 했으면서 한 푼도 안 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법적으로는 형수도 상속권이 있을 수 있어. 뭐라고? 말도 안 돼. 형이랑 이혼이 아직 확정 안 됐거든. 그리고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상속되는데. 안 돼. 그 여자한테는 절대 한 푼도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명의로 땅을 우리한테 증여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치매셔서 법적 능력이 없으시잖아. 성년 후견인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복잡해. 법원 허가 받아야 하고.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성년 후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땅을 팔 수 있나요?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큰 며느리가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직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법원에 성년 후견인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후견인으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땅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180억이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80억에 매입하겠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니 140억이 남았습니다. 40억은 도련님과 동서 부부에게 줬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님을 최고급 요양원에 모신 거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1인실 요양병원이었어요. 한 달에 1천만 원이 들었지만 어머님께 최고의 치료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빚을 갚았습니다. 집 대출금 3억, 자동차 할부금, 카드빚 전부 갚았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40평대 새 아파트였어요.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니까요.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열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년 후 어머님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셔서 이제는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말씀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돌봐주셨어요. 저는 매일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강남이에요. 민수도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빨리 오세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연이에요. 어머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네, 어머님. 고마워. 무슨 말씀을? 날 지켜줘서 고마워.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어머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몸은 큰아들 집에 있었지만 지연이 너가 매주 찾아와서 반찬해주고 나 씻겨주고 다 했잖아. 나 다 기억해. 괜찮아요, 어머님.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처음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시집살이를 했었습니다. 심하진 않았지만 어머님은 며느리에게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내가 준 땅 잘 쓰고 있어? 네, 덕분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내가 평생 숨긴 보람이 있네. 어머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연아, 네. 큰아들 부부는 용서하지 마. 네. 어머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치매로 많은 걸 잊으셨지만 아주버님의 배신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던 거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수도 잘 챙겨줘. 네, 어머님. 너희 행복하게 살아. 어머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새벽 3시 42분. 시어머니 정순이 향년 82세. 저는 어머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을 부여잡고 통곡했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머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했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시아버지 옆자리였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 제 친구들. 아주버님도 왔습니다. 혼자서요.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던 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형님이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요? 시어머니를 산에 버리려고 한 사람이요? 형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 형님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니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연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형님은 이제 남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형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던 날, 동서에게서 형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형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교통사고 났대요. 정말? 큰 사고는 아니고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빚 갚고 있었는데 이제 일도 못하고. 인과응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사람은 출소하고 나서 또 도박하다가 빚이 더 늘었대요. 지금 잠적했다던데. 형님은 혼자 고시원에 산대요. 생활보호 대상자 됐다던데. 그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도, 남편도, 건강도, 가족도.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 카페는 대박이 났습니다. 청담동에 2호점까지 냈어요. 저는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제는 제 요리 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남편과 저는 매년 어머님 기일에 납골당을 찾습니다.
꽃을 바치고 절을 올리고 감사 인사를 드려요. 어머님, 덕분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작년에는 어머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정순이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에요.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어머님이라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형님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고시원 주소로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연아,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병원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다리도 아프고 제발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이라도 제발.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떡할 거야? 저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여보, 형님이 어머님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 어머님을 산에 버리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10년 동안 어머님 돈을 훔쳤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수님은 벌 받아야 해. 어머님 마지막 유언도 잊지 않았어요. 형님 부부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찢어진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게 어머님의 복수예요. 그리고 제 복수이기도 하고요. 며칠 후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했어요. 지연아, 제발, 제발,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약도 못 사 먹고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이 편지도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왔을 때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반송했습니다. 수치인 거부라고 써서요. 그 후로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